왜냐하면 요걸 하려고 여태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던 거고, 가장 중요한 내용 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요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수요량의 변화와 뭐의 변화라고요? 수요의 변화다. 수요량의 변화. 자, 그리고요 요거 수요의 변화다. 수요의. 그래서 요걸 얘기할 때는 반드시 기억할 게 뭐냐면, 얘가 문제에서 수요량의 변화냐 수요의 변화냐 구분하라는 문제이죠. 그때만 구분하신 겁니다. 그때만 구분하시고, 다른 경우에는 다른 데 전부 다 넓은 의미에 다하여 소비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넓은 의미 뭐라고요? 소비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구분하라는 문제에서만 구분하세요.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쨌거나 뭐냐면 이런 것들이 변하면 소비량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근데 요거를 우리는 다 그래프를 가지고 분석합니다. 뭘요? 그래프 가지고 분석하는데, 그래프에서 어떤 형태로 표시가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얘가 변하죠. 그럼 얘는 그래프 상에서 움직입니다. 소비량이. 나머지 요인이 변하면요 곡선 자체가 움직입니다. 요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먼저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한다. 그러니까 대림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그때는요 곡선 상에서 움직입니다. 곡선 상에서 점의 이동이다 이렇게 변합니다. 어쨌거나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걸요 수요량이 변했다. 근데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 대림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 그때는요 곡선 자체가 움직입니다. 이걸 뭐가 변했다고요? 수요가 변했다 이렇게 줍니다. 자, 해마다 이제 최소한 한 문제 이상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이 사람은 1,500만 원일 때는 30평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자, 이걸 A점 해줘 볼게요. A점. 근데 1,200만 원으로 하락하니까, 자, 50평을 구입하려고 한다. 이걸 B점이라 해보자. 그러면 A점에서 B점으로 점을 타고 움직였죠? 이 선을 타고 움직였죠? 점점 움직였다 해서 점을 타고 움직인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A에서 B점으로 곡선 상에서 움직인 거죠. 그래서 A점에서 B점으로 간 이유가 뭐예요? 가격이 하락해서 그런 겁니다. 거꾸로 한다면 B점에서 A점으로 갔다면요 이거는 가격이 올라서 그런 겁니다. 그잖아요. 자, 지금부터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곡선 상해에서 소비량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걸 뭐라고요? 수요량의 변화다 해줍니다. 그도 그런 것이 가격과 소비량과의 관계만 그래프로 인 거죠. 곡선 상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구분하라는 문제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A점에서 B점으로 가는 걸요 수요량이 증가했다. 반대로 B점에서 A점으로 가는 걸요 수요량이 감소했다 해줘야 됩니다. 되셨죠? 그러면 똑같은 그림을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갑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볼게요. 가격, 이거는 수량인데, 이 사람은 1,200만 원일 때는 1,200만 원일 때는 30평짜리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 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오늘따라 맨날 그러네요 이거. 자, 1,500만 원일 때는 몇 평이라고요? 30평짜리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00만 원 정도 떨어진다면요 50평짜리를 구입할 의사가 있다. 그러면 이 두 점을 연결한 게 요거죠. 근데 이 사람이 작년까지는 이런 식으로 구입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런 형태로 구입하려고 작정하고 있었는데, 올해 초에 이 사람이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100만 원 월급을 더 준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돈을 많이 빌린다 하더라도 갚을 능력이 대화인데요?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자, 1,500만 원일 때는 30평짜리 구입하려다가 40평짜리 구입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200만 원일 때는요 50평짜리 구입하려다가 60평짜리 최대 평수 구입하겠다 나올 수 있죠. 그럼 이때는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였네요. 이런 식으로 곡선 상이 아니라 곡선 자체가 움직인 겁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인 이유가 뭐예요? 움직인 이유는, 자, 저기서 뭐가 변해서 그런 거예요? 소득이 변해서 그런 거죠. 지금부터 이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변하게 되면 곡선 자체가 움직입니다. 이번에는 이 사람이 안타깝게도 이번에 승진해서 누락됐습니다. 그죠?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국의 그 미 연방금리가 올라가는 바람에 우리나라 금리도 더블로 올라갔습니다. 그죠? 월급은 200만 원 그대로인데 이자가 더블로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200만 원 월급 타서 한 80만 원 정도, 70만 원 이자를 내려고 했는데 150만 원씩 내려고 하니까 이거는 150만 원 내고 나면 쓸 돈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평수 줄일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원래 1,500만 원일 때는 몇 평이라고요? 30평 구입하려다가 20평짜리 구입하겠다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200만 원이라면요 50평짜리 구입하려다가 35평짜리 구입하겠다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그때는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왼쪽으로 움직인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자 금리가 변해서 그런 거죠. 이자율이. 지금부터 나머지 요인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데 이걸 뭐에 변하라고요? 수요가 변했다집니다. 지금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걸요 수요가 증가했다. 왼쪽으로 가는 걸요 수요가 감소했다. 우측으로 가는 걸요 증가, 좌측으로 가는 걸요 감소해 주는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자 복잡하니까 다 집어치우고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와 제 간의 관계만 그래프로 그리니까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자 가격 수량이라면 이러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이때 곡선 상에서 만약에 움직였다면 그건요 가격이 변해서 그런 겁니다. 이걸요 수요량이 변했다. 근데 나머지 요인들이 변하게 되면 그때는요 곡선 자체가 움직입니다. 어디 갔어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가는 걸요 수요가 증가했다. 왼쪽으로 가는 걸요 수요가 감소했다 하는 겁니다. 그럼 대충 다 알 수 있네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이 삼성 아파트 가격이 싸졌답니다. 그럼 삼성 더 사고 대리만 안 살려고 하죠. 수요가 이제 감소할 수 있겠네요. 금리가 인하되면 수요가 증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금이 인하되면 수요가 증가할 수 있네요. 광고가 증가해도 수요가 증가할 수 있죠.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되면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대충 다 알 것 같은데 어쨌거나 수요 공급 이론의 핵심은 얘를 오른쪽으로 보낼 건지 왼쪽으로 보낼 건지 이게 핵심입니다. 그죠? 뭐 다 알 것 같은데 뭐 할 말이 있냐? 자, 이 소득과 관련돼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와 관련돼서 조금 할 말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뭐가 남아서요? 할 말이 남아서 그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볼게요. 자, 볼게요. 이렇게. 자, 먼저 소득과 관련돼서 조금 할 말이 남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과 관련돼서도 좀 할 말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아까는 소득이 증가하니까 대림 아파트 같은 거는 뭐 살려는 사람이 많아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우리 이제 달동네에 있는 저가 아파트 이런 건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된 재화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갑이라는 사람은 그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니까 석유 같은 거는 잔뜩 구입하려고 하는데 겨울철에 연탄 같은 경우는 구입하려고 안 하려고 해? 안 하려고 하죠. 그러면 이 석유 같은 경우는 소득이 증가하니까 수요가 증가했죠. 이러한 재화를요 이거를 정상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상재다. 어쨌거나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조금 증가하건 많이 증가하건 증가하면요 이거는 정상재입니다. 근데 연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득이 증가하면 오히려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죠. 이런 걸요 열등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제라고요 열등재.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실 게 정상재 열등재는 소득이 변했을 때 나타나는 용어입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이게 석유 같은 경우이다. 그럴 경우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를 증가시키라 그 얘기고, 이게 연탄 같은 열등재라는 얘기죠. 그럼 소득이 증가하면 어디라고요? 왼쪽으로 보내라 그 얘기입니다. 되겠나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볼게요. 얘는 소금이라고 치자. 뭐라 한다고요? 소금. 소금은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한다고 해서 콩나물국에다가 소주고 소금 한 수저 넣던 걸 10수저 넣고 이러지 않겠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소득과는 크게 관계가 있어 없어요? 없죠. 이런 걸요 이걸 중간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제라고요? 중간재. 별 관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그러니까 중간재 같은 경우는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이 수요곡선을 이동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그대로 놔두라는 얘기입니다. 되겠나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과 관련돼서 알아볼게요. 가격과 관련돼서 이렇게. 자, 요거는 쓰지 마시고 있으니까 대림 아파트가 있고 여기는요 삼성 아파트가 있는데 대림을 구입하나 삼성을 구입하나 같은 지역에 있죠? 지역에 있어 없어요? 있죠. 그리고 내부 시설도 거의 비슷하다고 치자. 내부 시설도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 뭐 바꾸어 소비에도 큰 차이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잖아요?
얘를 이용하나 큰 차이는 없다는 얘기죠. 만족감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다면 가능하면 싼 걸 소비해요? 비싼 걸 소비해요? 싼 걸 소비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 똑같은 만족감 차이가 없다면 똑같은 걸 그 싼 걸 구입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서 싼 걸 구입하든지 아니면은 가격이 비슷했었는데 삼성이 가격을 올리겠다는 얘기다. 올리겠다면 상대적으로 얘는 싸진 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 비싼 놈을 덜 사고 싼 놈을 더 많이 사려고 하겠네요. 그러면 얘로 대체한 꼴이 되는 거죠. 항상 조심할 게 이러한 두 가지 제한을 대체제 해줍니다. 문제라고요? 대체제. 얘 입장에서는 이런 걸 대체제. 얘 입장에 이런 걸 대체제를 하는 겁니다. 되겠죠? 항상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뭐가 대체제예요? 대림이 대체제 아닙니까? 대림의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대림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사고 삼성 더 살려고 하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다면 가능하면 싼 놈을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할 겁니다. 상대로 비싼 놈을 덜 사고. 알겠죠? 이걸요 대체제 관계가 있다 해줍니다. 무슨 관계라고요? 대체제. 그래서 오비를 먹을까 하이트를 먹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비나 하이트나 맛도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생긴 것도 비슷하다고 치자. 그러면 어떤 걸 먹으나 차이가 있어 없어요?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가정해보는 겁니다. 근데 자 하이트의 가격을 갑자기 올리겠답니다. 가격이 비슷했었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오비는 싸진 꼴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싼 하이트를 덜 소비하고 오비를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결국은 하이트를 오비로 대체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죠?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다면 상대적으로 싸진 놈을 더 많이 소비하고 상대로 비싼 놈을 덜 소비하죠. 상대로 비싼 놈에서 싼 놈으로 대체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대체제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자 무조건 문제에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어떤 재화가 있는데 대체제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무조건 오비하고 뭘 써놓으라고요? 하이트 딱 써놓은 다음에 하이트 가격이 올랐죠. 하이트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사고 오비는 더 살려고 하겠네요. 수요는 증가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쓸데없이 암기하지 마시고 그냥 오비 하이트만 기하시면 됩니다. 오비하고 뭐라고요? 하이트 그냥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자 이번에는 자 요번에 구입하려고 한 제화는 커피고 자 주변에 있는 제화는 이제 프림이다 이렇게 치자. 그래서 항상 똑같은 얘기인데 다시 또 1980년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몇 년이라고요? 80년대 돌아가서 이 당시만 하더라도 커피잔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커피 잔을 잡는 게 이 그 귀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거 처음 보죠? 그리고 항상 이 받침대를 딱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다가 어떻게 넣는다고요? 여기다가는 커피를 만들 때는 항상 맥스웰 하우스 커피 한 수저 넣어야 됩니다. 커피 한 수저. 그리고 동서 프리마라고 있었습니다. 그건 잘 모를 겁니다. 동서 뭐라고요? 프림이다. 이거 프림이다 해서 요거 2숟가락 그렇게. 그 다음에 이 삼양 설탕 이거 한 수저 이렇게 설탕 한 수저 이렇게 집어넣어야만 비로소 커피로서 완성이 됐던 겁니다. 그죠? 예. 여기서 뭔가라도 빠지게 되면 그때는 커피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더위다 이렇게 먹었습니다. 요즘같이 블랙커피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먹으면 마치 야만인이었습니다. 그때는 무슨 일이라고요? 야만인 뭐 저렇게 먹나 이런 걸 완전 또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먹는 사람이라고요? 또라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 다 뭐라고요? 커피에다 프림을 타먹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우리 자판기 커피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커피가 있으려면 프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프림이 있으려면 커피도 있어야 되죠. 이런 것들은 함께 소비해야 만족감이 커지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자 얘가 있으면 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림의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프림 입장에서는 비싸니까 좀 더 사려고 하죠. 수요의 법칙에 따라. 그죠? 수요의 법칙이 뭐예요? 가격이 비싸면 안 사려고 하죠. 그러니까 프림 안 사려고 하니까 프림만 있으면 프림도 없는데 커피만 사야 아무 소용없죠. 그러니까 커피도 덩달아 안 사려고 하겠네요. 거꾸로 해볼게요.
프림의 가격이 하락했다. 그 프림 잔뜩 사려고 하죠. 프림만 잔뜩 있으면 뭐합니까? 커피도 더 사야 되죠. 이런 식으로 함께 소비해야 만족감이 커지는 재화, 이런 재화를요, 이거를 보완재라 하는 겁니다. 무슨 재화라고요? 보완재. 그래서 항상 그 얘 입장에서 이런 걸 보완재, 프림 입장에서 이런 걸 보완재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문제에서 보완제의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커피하고 뭐 써놓으라고요? 프림 딱 써놓은 다음에 프림 가격이 오른 거죠? 그럼 프림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사죠? 그럼 커피도 덩달아 안 살려고 하겠네요. 수요가 감소하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해볼게요. 요거는 맥주고 요건 설탕이라고 치자. 맥주하고 설탕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 관계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설탕의 가격이 올랐다. 그럼 설탕 안 사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밤에 맥주 먹는 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별 관계 없겠죠? 예, 별 관계 없다고 해서 이걸요, 독립죄다. 별 관계 없는 죄를요, 독립죄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하시고, 설탕하게 올르대로 얘는, 옮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자, 어떤 사람은 맥주에다 항상 소주를 타먹는답니다. 맥주와 뭘 타먹어요? 소주를 타먹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맥주하고 소주는 대체제일까요? 보완제가 될까요? 보완제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소주 가격이 하락했다. 그럼 소주 잔뜩 사려고 하죠? 맥주도 더 사 먹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맥주에다 항상 소주를 타먹는다면 그때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보완제인데, 우리는 아까 같이 맥주에다가 설탕을 타먹는다. 이런 것들은 뭐 힘들겠죠? 그런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요즘은 맥주에다 소주 타먹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런 사람이 뭐 아주 뭐 또라이 달 수는 없겠네요. 그죠? 뭐라고요? 일반적으로 맥주 소주 많이 타먹잖아요. 이럴 경우는 뭐가 될 수도 있다고요? 보완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항상 요것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잘 정리하시면 돼요. 항상 얘를 오른쪽으로 보낼 건지 뭐라고요? 왼쪽으로 보낼 건지 요것만 좀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아주 쉬운 것들이니까 어디 보냐면 20페이지 맨 아래쪽 볼게요. 아래쪽 위에 보시면 아래에서 네 번째, 소비자의 선호도가 변했다. 예를 들어 선호도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시장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면 수요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구가 증가하면 지역 전체의 이 수요는 증가할 수 있을 겁니다. 광고가 증가하거나 세금 인하되면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 증가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거는 뭐 여담인데, 네, 그냥 간단히 잠깐만 들어보세요. 여담인데, 이 오비 맥주가 있는데, 오비 맥주가 있어, 없어요? 오비 맥주가 있고, 이 하이트 맥주는 원래는 하이트 맥주가 아니라 이제 크라운 맥주였습니다. 무슨 맥주라고요? 크라운. 이거 들어보셨나요? 이런 거 들어보셨다면 연식이 좀 많이 되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처음 들어본다. 그러면 요즘에 젊으신 분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요게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맥주 시장을 주도했던 이러한 회사인데, 오비 맥주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그 일본 시대 때 일본 맥주 중에 이제 가장 큰 맥주 회사가 기린 맥주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조선에 와갖고 소화 기린 맥주라고 해서 이제 맥주 회사를 설립한 겁니다. 설립했는데 1930년대. 자, 근데 요거에 이제 일본이 이제 일본이 멸망했죠. 멸망해라. 그 전쟁에서 진 거 아닙니까? 멸망했어야 되는데, 원래는. 그래서, 걔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에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쫓겨나면서 이제 공장 같은 거 놓고서 이제 쫓겨난 겁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박승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박승직이라는 사람이 이 회사의 이제 대주주였습니다. 이 회사 뭐라고요? 대주주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거의 악덕 친일파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반적인 친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악덕 친일파였습니다. 그 사람은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던 사람이 안중근이죠. 어쨌거나 이토 히로부미를 추모하고자 하는 그러한 회의를 만들어서 그 회장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회장. 그리고 조선 조선 실업구락부라고 해서 누가 하냐면 누구예요? 이완용 있죠. 이완용이의 정치인들 있죠.
2만여 개 이제 정치인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뭐 그 운영하는 그 회가 있었는데 거기도 얘가 이제 도맡아서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친일 동민회라고 해서 요거 아주 기가 막힌데 얘네들은 요 독립운동하는 사람 있죠? 이 반일 세력들을 배척하기 위해서 만든 회인데 거기서 걔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그런 그 친일파였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두산 그룹을 운영하면서 두산 동아라는 전과를 만들면서도 그 친일 행적을 거기서 쏙 빼는 겁니다. 거기다 전과를. 그러니까 우리 어린애들이 그걸 보면서 이제 공부했던 거 아닙니까? 전과. 그죠? 그래서 동아전과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거 속 빼놓고 했었습니다. 그러한 어마어마한 친일 지주인데 이런 사람들 다 지금 죽었어야 되는 겁니다. 정답을 하고요. 반민특위에서 싸그리 다 죽였어야 되는데 한 사람도 그 남지 않고 다 살아난 겁니다. 오히려 득세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돈도 많겠다. 그러니까 이걸 인수했던 겁니다. 이걸 그래서 동양맥주 이렇게 해서 바뀌었고 무슨 맥주라고요? 동양맥주다. 이렇게 해서 요거 이제 얘가 인수했고 자 크라운 맥주는 1930년대에 33년도인가 그때 조선 맥주라는 걸로 시작했던 겁니다. 무슨 맥주라고요? 조선 맥주 이렇게 이런 것도 들어보셨나요? 옛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주 회사가 이제 대한민국의 그 양대 그 맥주 회사인데 큰 회사인데 요게 이제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80년대에는 오비 맥주의 시장 점유율이 거의 95%였습니다. 그리고 얘는요 5%밖에 안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하더라도 80년대만 하더라도 전부 다 오비 맥주만 먹은 겁니다. 진짜입니다. 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고서 크라운 맥주 먹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아까 블랙커피 마시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 좀 희한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저런 맥주를 마셔?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전부 다 오비 맥주 마시니까 크라운 맥주 마시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때 납품 같은 거 할 때 있죠? 그때는 일부러 그 오비 맥주 한 10병을 집어넣을 때 그 크라운 맥주 한 2병 정도 같이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안 팔려도 같이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없어지면 독점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정부에서 규제가 많아지니까 오히려 살려놓으려고 일부러 막 집어넣습니다. 그 나이트클럽 같은 데도 일부러 막 더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거의 이 당시에는 맥주 하면 무슨 맥주라고요? 오비 맥주였습니다. 오비 맥주. 그랬는데, 이 맥주 회사 굉장히 현찮았는데, 이 1991년도에 이 회사에서 하이트라는 맥주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맥주라고요? 기존 맥주에다가 이름을 뭐라고요? 하이트라는 맥주를 썼는데, 요게 대한민국의 그 마케팅의 어떤 전설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마케팅의 전설이야. 이 한마디가 시장판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뭐냐면 500m 천연 안반수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요 한마디가 이 맥주장 막 뒤 바꿔놓고 지각 변동시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500m 천원 안반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진짜 거기서 퍼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로 만든다고 하니까 이미지가 깨끗해지 않겠어요? 아주 깨끗해지기 시작하면서 슬슬 팔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비 입장에서는 여기 하는 짓 귀엽죠? 그죠? 이 똘마니가 하는 짓이 귀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래? 그럼 또 한번 또 다른 거 한번 만들어 볼까? 너무 이제 기존에 있는 일반적인 오비 맥주에 안주하다 보니까 얘네들도 이제 그 다음에 요게 나오는 바람에 넥스라는 맥주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름 바꿔서 뭐라고요? 넥스. 그런데 이것도 별로 안 팔렸고, 그 다음에 아이스인지 지랄인지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봤고, 이것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실패했습니다. 이거 별 실패했어요. 그죠? 자, 그러다가, 결정적인 경우는 어떤 거냐면, 1993년도에 그 구미공단 있죠? 거기에 이제 두산전자라는 데가 있었는데, 걔네들이 그 배관이 파열되는 바람에, 배관이 손상되는 바람에, 이 페놀이라는 독성 물질 있죠? 요게 낙동강에 이제 방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방류가 됐는데, 방류가 됐으면 얼른 조치를 취해야 돼? 취하지 않아야 돼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냥 슬쩍 넘어간 겁니다. 보고도 안 하고 뭐라고요? 슬쩍 넘어가는 바람에. 그럼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자동차 끌고 가다가 누구를 넘어뜨려서 이 사망했는데 그걸 슬쩍 넘어갔다는 얘기죠.
토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 시민들이 상당히 막 고통을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상수원에서 들어오는 물 있죠. 그걸 먹고 하니까 막 두통도 심해지고 막 상당히 고통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전국으로 퍼지면서 오비 맥주 불매 운동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오비에서 나오는 물건을 전부 다 안 사겠다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 힘입어서 얘는 점점 점점 더 잘 팔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죠? 그래갖고 급기야는 1996년도에 얘들은 시장 점유율이 거의 이제 그 60%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얘들 40% 역전이 됐습니다. 역전됐어, 진짜. 그래서 결국은 오비 입장에서는 공장 그동안 무진장 잘 팔렸죠. 공장도 무진장 여러 군데 두면서 공장을 운영했는데 맥주가 안 팔리니까 운영이 돼야 한대요. 공장만 했는데 안 팔리면 그 종업원도 월급도 못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98년도에 이거를 벨기에에 있는 맥주 회사인 인터브루라는 회사한테 팔아치운 겁니다. 팔아치웠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그 이후에 그 카스 맥주도 인수하고 인터브루라는 회사가, 그리고 나중에는 이 남미에 있는 그 맥주 회사인 암웨브라는 그러한 맥주 회사도 인수해 갖고 이제 공격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결국은 계속해서 하이트한테 밀리는 바람에 그것도 이제 밀려 갖고 2009년도에 미국계 그 사모펀드인 KKR이라는 사모펀드에다가 매각을 했던 겁니다. 왜 매각했어요? 그러다가 근래 들어 2014년도에 다시 또 얘네들이 원래 있죠? 원래 회사 있죠? 인터브루 있죠? 걔들이 다시 인수했던 겁니다. 다시 인수해서 지금은 외국계 자본입니다. 어떤 자본이라고요? 외국계 자본.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 얘네들은 이제 점점 그다음 뭐죠? 승승장구 해가지고 점점 잘 팔린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이제 돈 좀 많이 벌고 하니까 그 2009년도에 그 당시에 최고의 소주 회사가 진로입니다. 진로소주까지 인수했던 겁니다. 그러고서 진로소주를 인수해갖고 하이트 진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이름도 뭐라고요? 하이트 진로. 그래서 지금은 걔네들 맥주도 많이 팔고 있고 진로소주이죠. 요것도 만들어 팔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아주 잘 나가는 이런 회사입니다. 그잖아요? 이렇게 잘 나가는 회사이고, 그리고 이제 2009년도에 두산 그 롯데 칠성이라는 회사 있죠? 음료수 같은 거 만들어 파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뭘 인수했냐면 두산이 운영하던 처음처럼 있죠? 그 맥주를 소주를 인수했던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 처음처럼 소주를 인수해갖고 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던 겁니다. 그 먹혀드린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걸 처음처럼인데 요거를 이효리라는 당대 최고의 탤런트 있죠. 얘를 이제 섭외해갖고 얘랑 5년 정도의 계약을 해갖고 계속 얘를 가지고 밀어붙인 건데 어떻게 했냐면 그 소주병에다가 이효리 사진을 집어넣은 겁니다. 사진 집어넣고 막 흔들어 이렇게 하면서 막 춤추는 거 있죠. 흔들면 막 이효리가 막 춤도 춥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젊은 사람을 상대로 해갖고 많이 잘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거의 서울 쪽에서는 한 25%까지 23%까지의 점유율이 올라갔던 겁니다.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이거 점유율이 상당히 높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대박이 났던 겁니다. 처음처럼 아시죠 지금? 요거 이제 롯데 겁니다. 롯데 거. 그래서 여기서 돈 좀 벌어갖고 2014년도에 충주에다가 맥주 공장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롯데 맥주 있죠? 요것도 만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갖고서 지금 이제 롯데 프리미엄 맥주, 클라우드 이런 거 있죠? 요것도 얘네들은 주로 이제 광고를 이제 잘 나가는 배우 있죠? 요걸 주로 섭외합니다. 전지현 아니면 설현 이런 애들 시켜서 막 광고를 때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먹혔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맥주 회사가 그 오비하고 하이트하고 롯데 있죠? 그렇게 해서 3파전인데 엄청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얘들은 싸웠는데 그래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힘들어하냐면 옛날에는 우리 외제 맥주 거의 안 먹었거든요. 거의 오비 아니면 하이트 이렇게 먹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 외제 맥주가 언제부터 잘 팔리기 시작했냐면 이 편의점에서 4캔당 10,000원 이렇게 팔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시나요?
이게 뭐 이렇게 포장해서 이렇게 많으니까 막 집기도 다 좋아요. 그리고 딱 4캔 딱 집어넣고 그래서 요게 아주 대박이 났던 겁니다. 이런 식의 전략이. 그래서 지금은 외제 맥주가 50%가 넘어갑니다. 자, 시장 점유율 자체가. 얘네들도 점점 밀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맥주 시장 오비하고 뭐라고요? 크라운. 전신이 말하고요? 크라운. 좀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어쨌거나 지금까지 한 거를 교재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교재를 통해서 확인해. 자, 지금 집에 가셔서 요거를 뚫어지게 보면서 얘를 오른쪽으로 보낼 건지 뭐라고요? 왼쪽으로 보낼 건지 요것만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교재가 어디가 있냐면 거기에 자, 잠깐만요. 자, 거기 110페이지 볼게요. 110페이지에 자, 찾으셨나요? 딱 중간에 부동산의 수요. 자, 수요의 개념. 자, 첫 번째 줄 중간에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이걸요 수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의 특징을 알아볼게요. 수요의 성격은 양가로 1번의 첫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구매하려고 의도된 부동산의 양. 구매하려고 의도된 양이지 실제로 구입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요걸 사전적 개념이다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끝에 사전적 개념. 두 번째 볼게요. 요거는 딱 중간 정도의 유량 개념이다. 무슨 개념이라고요?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만 분명해지는 뭐라고요? 유량 개념이다. 세 번째는요, 두 번째 줄에 유효 수요다.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수요를요, 유효 수요다 해줍니다. 그리고 왼쪽에 조그맣게 써 있는데 유량 변수가 있고 저량 변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 유량의 예와 저량의 예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거 좀 헷갈리니까 자, 노트에 있는 얘기 있죠. 요 정도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111페이지에 자, 박스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데 아래쪽에 박스 보니까 주택 유량과 주택 저량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는 다음 주에 제가 시장론 할 때 할 겁니다. 다음 주에 언제 한다고요? 시장론 할 때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볼게요. 자, 그리고 맨 위에 주택 수요와 주택 소요 있어 없어요? 있죠. 요것도 옆에다 시장론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시장론 할 거고 그 밑에 보겠습니다. 수요 곡선 알아볼게요. 수요 곡선은 두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수요와 가격 간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항상 수요량의 변화냐 수요의 변화가 아니지 이거 물어보는 문제 있죠. 이거 아니면 전부 다요 넓은 의미의 소비량을 얘기합니다. 넓은 의미의 답을 하고요 소비량. 여기서도 수요와 가격 간의 관계 이렇게 얘기할 때는 별 말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할 때는 다 넓은 의미의 답을 하고요 소비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량과 가격 간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 그리고 네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수요 곡선이 우하향. 수요 곡선 어떻게 한다고요? 우하향하는 모양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우하향하는 곡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먼저 양괄호 1번에 우하향하는 곡선 밑줄 치시고 양괄호 3번에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는 비례해요 반비례요? 반비례한다. 이걸 수요 법칙이라는 겁니다. 수요 법칙. 그리고 맨 아래쪽에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적으로 합한 시장 전체의 수요. 이걸요 시장 수요 곡선 해줍니다. 그래서 113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개별 수요 곡선과 시장 수요 곡선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거 아까처럼 전부 합친 겁니다. 지금 제가 언급하지 않는 것은 나 5월달, 6월달에 할 겁니다. 그 밑에 볼게요. 수요의 법칙. 수요의 법칙은 양가로 1번의 두 번째 줄에 가격과 수요량은 역의 관계다. 역이라는 게요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역의 관계다. 이걸요 수요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자, 114페이지에 가격 효과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의의를 볼게요. 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 늘리려고 하냐는 얘기죠. 요거는 의의의 2번에 이 가격 효과는 왜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 늘리려고 하냐면 이론적으로 소득 효과와 뭐라고요? 대체 효과로 설명됩니다. 소득 효과와 뭐라고요? 대체 효과. 그러면 먼저 대체 효과는 첫 번째 줄 중간에 어떤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면 자, 어떤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재화에 비해서 비싼 꼴이죠.
비싼 걸 안 사고 싼 놈을 더 많이 사려고 한다. 자, 그래서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바로 밑에 줄 중간에 그 부동산의 사용을 줄이고 다른 부동산의 사용을 늘린다는 얘기죠. 자, 삼겹살 가격이 올랐다. 그럼 다른 거를 더 사고 삼겹살 안 사려고 하죠. 이거 뭐라고요? 대체 효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득 효과는 아까 얘기한 대로 삼겹살 가격만 하락했다. 그러면 소득이 증가된 효과가 있는 거죠. 거꾸로 한다면 삼겹살 가격만 올랐다. 그럼 소득이 줄어든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를 줄이려고 하겠네요. 자, 읽어볼게요. 소득 효과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는 말은 그 줄 맨 끝에 실질 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었다. 실질 소득이 뭐라고요? 상대적으로 줄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줄 중간에 소비자는 그 전보다 적은 양의 부동산을 소비한다는 얘기죠. 이걸요 소득 효과라는 겁니다. 아까 있죠? 아까는 삼겹살이 가격이 하락했다고 했는데 지금은요 올랐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각하다 보면 헷갈릴 수 있을 겁니다. 헷갈리나요? 자,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그 수요 법칙의 예외라 해서, 자, 기펜제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요, 과시성 소비해갖고 배불린 효과, 그리고 때로는요, 투기적 수요다 해갖고, 가격이 막 올라가는데 막 더 많이 사려고 하죠? 이런 거 일종이에요. 투기적 수요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예외가 될 수 있겠네요.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막 더 많이 사려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 더 올라갈 걸 예상돼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볼게요. 수요 함수. 수요함수는 첫 번째 줄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와 그 재화의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의 함수 관계, 요걸요 수요 함수를 하는데 그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이런 걸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다 해줍니다. 요거에는 자 거기 보니까 가격, 소득 수준, 인구의 크기, 가구 및 핵가족화, 소비자의 기호, 공공용지 확보, 산업시설 용지 확대, 광고 선전,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수요량의 변화와 뭐의 변화라고요? 수요의 변화인데 수요량의 변화라는 것은 첫 번째 줄 해당 상품 가격의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 해당 재화, 그러니까 얘가 변화할 때는 곡선 상에서 움직이죠? 요거를 수요량이 변하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수요 곡선을 따라 이동. 뭐 따라 이동한다고요? 수요 곡선 따라 이동하는 걸요. 수요량이 변했다. 그 밑에 쭉 내려가면 수요의 변화, 그림 바로 밑에 그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동에 따라, 그러니까 대림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변동에 따라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걸요. 수요가 변했다 해줍니다. 이렇게. 자, 지금부터 수요 변화의 요인들을 쭉 알아볼게요. 117페이지 보겠습니다. 먼저 자 1번에 정상제는 석유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소득과 관련돼서 정상제 찾으셨나요? 자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정상제 찾으셨죠? 요거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 소득이 증가할 때 뭐가 증가한다고요?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 그 다음 그 밑에 볼게요. 열등제는 하급제라 하는데 이거는 연탄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오히려 감소하는 재화. 이걸요 열등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대체제는 오비하고 화이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줄 중간 볼게요. 한 재화 대신 다른 재화를 소비하더라도 만족에는 별 차이가 없는 재화. 이걸요 대체제다. 오비를 먹거나 화이트를 먹거나 만족감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는 가능하면 싼 놈을 소비해요? 비싼 놈을 소비해요? 싼 놈을 소비하는 걸요 대체제 관계가 있다 해줍니다. 그 밑에 보완제는요 첫 번째 줄 중간에 함께 소비할 때 더 만족이 큰 두 재화의 주야를요 보완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피 쓰려면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프림이 있어야 되죠. 이런 걸요 보완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꾸 읽다 보면 더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대체제하면 오비하고 뭘 생각하라고요? 하이트. 그 다음에 보완제하면요 커피하고 프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다른 거 다 쉬운 것들입니다. 메뉴의 소비자의 기호 변화다 해서 두 번째 줄 볼게요. 선호를 증가. 선호도가 증가하면 그 줄 맨 끝에 수요 증가. 선호도가 증가하면요 수요 증가. 그 밑에 볼게요.
자, 4번에 첫 번째 줄 중간에 가격 인상이 될 걸로 예상된다면,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한다면 그 옆에 수요가 증가. 뭐가 증가한다고요? 수요가 증가. 그 밑에 뭐 다른 거 없네요. 다른 거. 그 밑에 뭐 이렇게 다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그 용어를 몇 가지 정리할게요. 119페이지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위에서 10번째 줄 보시면 성질상 분류해서 A에 실질적 수요가 있고 B에 뭐가 있어요? 잠재적 수요가 있는 겁니다. 실질적 수요를 다른 말로 유효 수요 해줍니다. 실질적인 구매력을 동반한 수요로 무슨 수요라고요? 유효 수요를 얘기하는 거고, 잠재적 수요는 돈도 없으면서 지나가는 그 제네시스 하겠다는 얘기죠. 이걸 잠재 수요라는 겁니다. 현재는 실질적인 구매력이 없으나 자, 그 줄 맨 끝에 유효 수요로 전환 가능성이 높은 예비 수요를 뭐라고요? 잠재 수요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직접 수요와 간접 수요가 있는데, 직접 수요를 본원적 수요다. 본원적 수요는 세 번째 줄에 소비재에 대한 수요. 기업이 생산한 뭐라고요? 소비재, 오비 맥주 이런 거에 대한 수요를요, 직접적 수요다. 그 밑에 파생적 수요 혹은 간접적 수요라 하는데, 그 세 번째 줄에 생산재 혹은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 이거를 간접 수요라는 겁니다.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를 뭐라고요? 간접 수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요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잠시만 쉬었다가 공급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공급 있죠?